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바야흐로 캠핑의 계절. 차박 캠핑할 땐 픽업 트럭만 하는 게 없다고요. 픽업 트럭은 인생을 즐기는 분들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차인데요. 저는 픽업 트럭 하면은 지평선에서 막 아지랑이 올라오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청바지에 체크셔츠 입은 카우보이가 차에서 톡 내리면서 빵빵 총 쏘는? 총은 또 레밍턴이죠. 왠지 그런 거친 서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현실은 하루에 한 번 주유소 가야 한다는 아무튼 오늘의 홍기심은 자동차 교양 이야기로 픽업 트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자동차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픽업 트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픽업 트럭이란 말은 적재함에 덮개가 없고 적재함의 플랩에 후면에만 있는 트럭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초기에는 일반 승용차의 2열을 적재함으로 만든 형태였습니다. 그 포니 픽업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무튼 세계 최초의 픽업 트럭은 포드의 모델 T 런아바웃 픽업 바디였는데요. 이 런아바웃 이후의 픽업 바디를 전부 픽업 트럭이라고 부르면서 시조새 같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아 마스타의 봉고가 나온 이후로 이 승합차를 전부 봉고차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픽업 트럭의 개발에는 재미난 일화가 있었는데요. 회사 주도로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 요청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호주 데닐라 퀸이라는 마을에 사는 농부의 아내가 포드 본사에 편지를 한 통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저희 집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일반 자가용과 농산일에 쓸 트럭 모두를 살 형편이 못 됩니다. 평일에는 남편이 장터에서 돼지를 실어 나르고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도 쓸 수 있는 트럭을 만들어주세요. 편지를 받은 포드는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했다는데요. 새로 개발하자니 시장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었고 또 새로운 장르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그때 야, 이거 그냥 개조해서 적재함만 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이 바로 1934년식 쿠페를 개조해서 만든 포드의 쿱 유틸리티였는데요. 이 차가 호주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데닐라 퀸은 픽업 트럭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의 픽업 트럭 인기는 금세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픽업 트럭이라는 장르가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장점들이 많았었는데요. 당시에 미국은 인구 밀도가 낮은 단독주택 라이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집과 시내 간의 거리가 멀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인건비와 운반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수도꼭지 하나 고장나도 수리공 부르면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가 직접 고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동차 자가정비까지 연결되는데요. 아무튼 뭘 사더라도 사러 나가는 데에도 오래 걸리니까 사러 나간 김에 대량으로 한 방에 사두는 문화도 발달됩니다. 요거는 대형마트 유통 방식과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잔뜩 싣고 하는 니즈가 이 픽업 트럭에 딱 맞았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대도시는 제외예요. 미드나 영화 보면은 미국은 주일 예배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70%에 가까운데요. 이 주일 예배는 이웃과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이 막 2-3km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 아니면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단정한 차림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사용할 주일 예배용 자가용이 또 있어야 됐는데 웬만한 집에서 차 2대 굴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쇼핑과 운반, 이동수단으로서 픽업 트럭이 다방면으로 충족되는 장르였던 겁니다. 거기에 승용차로 사기 힘든 농기계 운반, 낚시보트나 대형 트레일러 견인까지 가능하니까 이걸 왜 안 사? 여담으로 미국은 땅이 넓은 만큼 도시 외곽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마주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스라고 하는 말코 손바닥 사슴도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놈 덩치가 보통 사슴과는 달라요. 아무튼 그만큼 로드킬도 많은데 동물들이 크다 보니까 운전자 또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픽업 트럭이 유리한 게 전고도 높고 프레임 바디 형식도 많아서 안전을 위해서 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70년대 미국은 배기가스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동차 마력이 제한되었는데 픽업 트럭은 다른 용도로 분류되면서 촉매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찌의 리틀 레드 익스프레스 모델은 78년 당시 포르쉐 911, 928, 페라리 308 GTS보다 더 빨랐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머슬카의 달리기 성능을 빠진 젊은 층이 이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힘 못 쓰는 승용차 말고 픽업 트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은 테러리스트들이 애용하는 무기와 탈 것에 대해서 속칭으로 테러리스트 3종 세트라고 부르는데요. 3종 신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알라의 요술봉이라고 하는 RPG, 이젠 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AK, 그리고 도요타 픽업 트럭도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의 포터도 보이긴 합니다. 저렴하고 내구성과 신뢰도가 좋아서 애용되고 있다고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픽업 트럭계의 3대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삼국지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장 먼저 포드의 F150입니다. 포드는 북미 트럭계의 절대 강자예요. 미국의 국민차, 픽업계에서는 중원을 제패한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현재 자그마치 14대 모델이 판매 중입니다. 소형 트럭 버전과 헤비 듀티 라인업까지 있어서 선택의 다양성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병행 수입이 가능합니다. 병행 수입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실버라도입니다. GM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데요. 같은 GM의 시에라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시작은 모델명이 아닌 트림명으로 시작됐다가 상품성을 인정받으면서 1998년에 독자 모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세대이고 한국 G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입에 대한 열렬한 니즈가 포착됐지만 아직까지는 출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실버라도도 병행 수입 구매가 가능해요. 세 번째는 램입니다. 램은 다찌라는 브랜드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램으로 독립한 브랜드입니다. 81년에 데뷔해서 만년 3위였지만 최근에 상품성을 극대화하면서 실버라도를 제치고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소형 트럭 버전과 헤비 듀티 버전으로 판매되고 있고 현재 5세대입니다. 램도 마찬가지로 병행 수입만 가능해요. 자, 여기서 소형 트럭 버전, 헤비 듀티?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미국은 미국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이 많은데요. 트럭 크기를 1500, 2500, 3500으로 나눕니다. 요거는 관련 법규를 설명하는 게 정확한데요. 조금 머리 아프니까 패스하고, 소형 트럭 버전은 1500, 이거보다 큰 2500, 3500은 헤비듀티 버전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1500짜리 소형 픽업 트럭 버전도 말만 소형이지 사이즈는 풀사이즈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전장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헤비듀티 버전은 이 풀사이즈 픽업의 적재량과 견익 능력을 높인 것으로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6.0L 이상의 디젤 엔진이 달리고요. 뒷바퀴도 복륜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캠핑과 레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SUV와 함께 픽업 트럭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예전에 비해서 픽업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는 미국식 픽업 트럭들은 전부 소형 트럭 버전인 1500 시리즈들입니다. 쌍용을 비롯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1500만 대도 이 주차가 힘들어지는 우리나라 환경상으로는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팰리세이드 정도만 돼도 옆 차선에 있으면 꽤 부담스럽습니다. 이 팰리가 전폭이 1.9m인데 미국의 풀사이즈 픽업들을 보면은 와, 진짜 크긴 크네요. 겉으로 보이는 덩치만큼이나 연비가 살인적일 것 같습니다. 기름 많이 먹기로 유명한 대형차 기준으로 비교해보자면 G90이랑 봐도 뭔가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화물용 세금 아껴서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내연기관에서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만큼 픽업 트럭도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전기 픽업 트럭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램 1500 EV, 알파 모터스의 알파 울프, 리비안, 쉐보레 험머 EV, 쉐보레 실버라도 EV, 포드 150 라이트닝, 테슬라 사이버 트럭, GMC 시에라 데날리 EV, 카누 픽업 트럭. 와, 이것도 대표적인 것만 읊은 건데 진짜 많네요. 우리나라도 전기 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는 2022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EV 픽업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버라도와 F150이 국내에 출시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는 말도 있긴 한데요. 텔룰라이드랑 투트랙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에디슨이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실패함에 따라서 출시가 조금 묘연해졌지만 110에서 220kW 배터리가 적용되는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550에서 1100km까지라고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쌍용이 어디에 인수가 되건 이거는 꼭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산이나 수입이나 우리나라 시장 환경상 중소형 모델은 많지 않아서 뭔가 크게 고민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수입 고급 픽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더 고민이실 텐데요. 결국에 차는 성능과 디자인이죠. 물론 고급 영역대다 보니까 보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텔룰라이드는 국내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렉스턴 스포츠는 80% 정도는 받을 수 있게 책정이 될 것 같은데 회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작은 픽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르노의 오로치가 출시가 된다면 틈새 시장에서 빅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오로치는 현재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1.3 CVT가 탑재되고 연비는 11k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 스타일의 유무광 디테일에 프리미엄 실내 장식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면 소형 SUV에서 이탈되어 오는 젊은 층에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픽업 트럭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뉴욕 오토쇼에서 픽업 트럭들을 잔뜩 촬영해와서 그것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차박하면서 늘 느꼈지만 승차감만 좀 된다면은 픽업 트럭이 저 같은 솔캐밍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픽업 트럭 시장이 활발해져서 시승해볼 수 있는 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